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한 달 10일 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다 썼고, 그리고 그 책이 월요일날, 9월 2일 월요일날 시중에 배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에 산 제1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사건은 18가지 혐의가 되다 보니까 아주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하나하나 다 밝혀주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00페이지, A4 용지로 2000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400페이지 책이 5권짜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고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통령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대통령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 부분부터 일단 보여주자. 그게 제 1권입니다. 그러니까 1권은 이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언론과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은 소위 언론의 기획 취재, 그리고 검찰의 기획 수사입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쫙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 언론 보도들, 그 보도들이 이런 허위 기사,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그 근거, 그걸 제가 언론과 검찰 부분에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태블릿 PC의 진실이 뭐냐? 태블릿 PC 딱 한마디예요. JTBC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날조를 했습니다. 태블릿 PC는 JTBC와 그리고 JTBC에 소속된 일부 기자들, 그 이름들 제가 다 밝혀놨고, 그 기자들이 무슨 코멘트를 했고 무슨 리포트를 했는지 제가 이 책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가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제가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1장은 언론과 검찰, 2장은 태블릿 PC 날조와 진실. 조작 왜곡이 아닙니다. 날조입니다. 거짓으로 그냥 거짓을 사실로 꾸며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 사건의 재판, 그리고 대통령의 감옥 생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으로 다뤄놨습니다. 그 책이 거의 한 37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글자도 제가 좀 크게 했고, 그리고 눈에 좀 띄게끔 활자도 크게 하고, 그 중간 제목들도 제가 시원시원하게 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책이 이제 제가 다 인수를 하게 되니까, 일단 책이 필요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9월 2일 방송에서 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파란 장미 배지를 저를 통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도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출판사 이름도 거짓과 진실입니다. 제가 출판사도 등록을 했고, 새로 만들어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스24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의 그 판매, 그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스24 쪽에다가 제 책을 좀 팔아달라, 널리 알려달라 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끝나면 예스24.com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8월 29일 어제 있었던 대법원 선고입니다. 대법원이 선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있고 좀 더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상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근거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40분 동안 판결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게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 이게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구하세요. 그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들어보시는데, 다 들어볼 필요 없고 9분 40초부터 들어보십시오. 9분 40초부터. 거기서부터 들어보시면은 사실 이 대법원 판결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 40초쯤 가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워딩입니다. 팻말입니다. 아니,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죄면 유죄라 하면 됩니다. 유죄다 하면 되지. 왜 유죄라 안 하고 실체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여우를 상당히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앞부분 뭐 복잡한 설명도 있는데 이 부분, 이 위와 같이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아니, 대통령 사건은 간단합니다. 2심, 김문석 판사의 2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그리고 김문석 판사가 최순실 사건도 2심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석 판사의 2심이 맞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맞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김문석 판사의 2심이 맞다 하면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형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뇌물 액수가 말 3마리 값하고 코아스포츠에 간도라고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정형식 판사의 2심 판결이 맞다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그대로 형이 이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사건이 이제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사건은 뇌물액이 79억 되던 게 이제 소위 30매독으로 확 줍니다. 그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대법원이,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니, 대통령한테 이런 뭐 좋은 판결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김문석 판사의 그 판결문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 되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파기환송이 되니까. 그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대통령 사건 다시 재판해라. 파기환송. 최소한 사건 다시 재판해라. 이재용 부회장 사건 다시 해라.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대통령께서는 사실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법원장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검찰과 특검의 상고 이유로 전다 이유 없다. 다 기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아예 상고를 안 했으니까 대통령의 상고 이유는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도 이런 이유가 없는데 파기환송을 시킨 거예요. 자, 최소한 사건을 파기환송이 되면 1심부터가 아니고 2심부터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럼 2심은 뭐냐?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에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1심, 2심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최소한 사건을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다퉈보자. 이래가 재판을 하다가 그동안 놓친 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소위 최소한 피고인 그 2심 판결문 이게 잘못됐다. 이게 사실인데 잘못 판단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다시 재판해요. 그러니까 승마 뇌물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대통령 사건, 최소한 사건, 이재용 사건 같이 지금 맞물려 갑니다.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죄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죄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말이 들은 거예요. 이게 유죄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증거들을 놓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립이 된다면은
대통령께서는 상고를 안 하더라도 똑같이 파기해야 되는 그 근거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그 부분을 어제 읽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냥 똑바로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9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법관이 모두 총 14명입니다. 14명인데 그중에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인데 이분은 재판에 법원 행정처장이 되면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3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9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9명? 그 사람들 전부 다 대통령 유죄다 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대법관이 무슨 소리냐?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어제 이동원 대법관이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소수 의견, 이런 이유로 이거 인정 못한다. 박상옥 대법관도 이런 이유로 인정 못한다. 어제 다 생방송을 놓지 않았습니까? 자, 4명의 대법관이 누구냐? 우리가 이 이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한 분이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우리나라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인 이 무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하신 분이에요. 어제 이동원 대법관이나 박상옥 대법관 그 논리, 그게 참 다 조희대 대법관하고 다 생각을 맞춰서 한 거고, 다만 이제 이동원 대법관이 이제 낭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상옥 대법관, 물론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안철상 대법관, 이분이 누구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앉혔던 자기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법원 행정처의 직권남용 그 수사하라. 안철상 대법관 이거는 제가 안 됩니다. 수사 못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해가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 그 재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안철상 대법관은 아이고 저는 법원 행정처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난 재판만 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신임했던 그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판결, 그렇게 밀고 가는 판결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한 거예요. 이 네 분 결국 9대4 13명 중에서 9대4로 이 네 분이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이 네 분의 저항을 했기 때문에 선고도 계속 늦어지고 결국 마지막 판결문 속에 이 네 분의 그 저항 분위기가 녹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이 선고를 아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귀로. 다음 두 번째. 대법원이 고민하는 게 뭐냐? 자, 박근혜 대통령은 18가지 혐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문화예술계 좌파들 그 지원해주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역시 직권 남용 강요로 소위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블랙리스트 부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뭐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 사건의 최종 선고심에서 대법원이 왜 블랙리스트 사건 좀 판단을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김기춘 실장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김기춘 실장 사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이 공범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론을 지금 대법원이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권남용. 이거는 과연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법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직권남용은 정권이 바뀔 때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을 소위 탄압하기 위해서 써먹는 게 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야 돼요, 우리 법에. 그래서 위헌 제청도 된 게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양성태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뭡니까? 직권남용으로 처음부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 그런데 대통령 직권남용 인정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1심 재판인데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은 좀 어중중한 판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재판해라. 최종 확정 못 지으니까 그냥 파기한 속에 다시 재판하십시오. 그때 이 블랙리스트 부분도 그때 같이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검찰하고 특검이 대통령한테 18가지 혐의 적용했다. 그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18가지 혐의가 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산 제1권에다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혐의는 18가지인데 적용한 법조문은 5개입니다. 딱 5개. 그게 뭐냐?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뇌물 빼고, 뇌물은 특검에서 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요 4개만 한 거예요.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요 4개만 한 거예요. 이 뇌물은 제가 안 된다, 검찰은. 근데 특검이 그냥 뇌물죄를 대통령한테 덮어 씌운 겁니다. 근데, 뇌물죄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천천히 또 말씀드리는데, 자, 요 4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이 직권남용 강요예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이게 정호성 사건이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빼고 나면 직권남용 이 강요미수예요. 강요미수는 이거는 CJ 그룹 그 이미영 부회장직 사퇴하라고 그 압력을 넣었다니 그게 강요미수입니다. 자, 이건데, 자, 직권남용하고 강요. 자, 강요는 어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협박이나 소위 폭행이 없었다. 그래서 강요 무죄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민유숙 대법관이 이거 그 유죄가 된다고 소속 의견을 내긴 냈지만은 전체적 의견으로 강요는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남용 판단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직권남용마저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 3가지 사유가 이게 전부 다 없어집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유, 그걸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게 강요란 말입니다. 강요. 근데 어제 강요 없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 KT에다가 광고 내라든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주라는 거 그런 강요 없었다. 어제 대법원이 이 부분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권남용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어제 직권남용은 대법원 결국 이 판결문에 판단도 못하고 그냥 거지부지 넘어갔는데 이건 마저 무죄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겁니다. 탄핵한 거예요. 그런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판결문을 어제 저도 방송만 들었지 판결문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오늘 알아보니까 총 70페이지라고 합니다. A4 용지로. 그걸 제가 입수하는 대로 일단 판결문을 분석할 겁니다. 판결문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의 정확한 입장,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뭐다. 그리고 만약 판단을 안 했으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바로 비판하죠. 한 사건의 최종심에서 왜 판단을 안 하고 밀어버리느냐. 예.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문 입수하는 대로 또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우파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2가지예요. 자, 어저께 대법원 그 선고를 앞두고 우리 공화당에서 그 태극기를 들고 빛 속에서 어제 소위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가 12시부터 1시까지 막 억수로 퍼부었습니다. 비가. 대법원 앞에는 경찰이 쫙 깔려있고 근처도 못 가고 대법원 그 방청객 그것도 표로
표 추첨해가 뽑힌 사람들도 아예 신분증하고 방청을 확인해가 문 쪽문 딱 하나 열어 그걸로 다 들어간 거예요. 철저하게 경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밖에서 참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나오고 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1차 저항은 뭐냐? 대통령의 몸이 일단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형집행 정지. 그걸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검찰에다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검찰은 문제 삼는 게 아니 당신은 말이야 신청이 그런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자격이 안 된다 하면 접수조차 안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9일 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요청서 그걸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막 1시간 동안 기다리고 난리 쳤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거는 무시를 못하니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안 알려주니까 제가 또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2년 그거 갖고 다시 형을 말이야 뒤늦게 그 집행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논리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보세요.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대통령 사건, 최소한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입니다. 셋 다 다시 재판하라예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찰법에 형집행 정지와 관련된 법에 거기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판결문 이게 바로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입수하는 대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형집행 정지 논리를 제가 작성해가 월요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 추석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그겁니다. 대통령의 신변 편하게 해주는 거, 자유스럽게 해주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싶어도 이거 자격 문제에 걸리니까 저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정당에 이런 데서 해주면 더 좋겠죠. 예.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승마뇌물입니다. 승마뇌물의 객관적 실체 이걸 밝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권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판결 이후 쭉 읽을 때 갑자기 뭐 비타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마 말 살시도 비타나 라오싱 말 3마리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타나를 뭐 최소원이가 자기 소유 인양 했기 때문에 말 3마리도 그 최소원 거 맞다. 그건 뇌물이다. 그래 했습니다.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읽는 거 제가 들어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비타나가 뭐냐? 자 살시도 좋은 말이에요. 이 살시도는 박원호가 최소라고 아무 관계없이 박원호가 카셀만이라는 독일의 말장사로부터 이 살시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산 거를 박원호는 이걸 150원에 샀다. 그래 중간에 돈 떼먹은 거예요. 최소래가 그걸 아니까 당신 말이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란 거예요. 당신 빠져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이게 비타나입니다. 그럼 비타나는 이 카셀만이 아니고 비타나는 안드레아스라는 말 거상한테서 이 말을 샀습니다. 딱 샀는데 이 비타나는 그 그랑프리 대회 나가 우승도 하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살시도보다 비싼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그걸 삼성에서 이제 구입하고 난 뒤에 정유라가 타본 거예요. 말을 딱 타보니까 이 말이 과거의 경력은 대단했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앞다리에 발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저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모르지만은 정유라는 마장마술 아시안 그 금메달 리스트 아닙니까? 딱 타보니까 이 말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이제 말 판 안드레아스한테 그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 잘못된 말이다. 그럼 안드레아스가 아니 뭐 최소한 저는 뭐 여자 이야기하면 내 모르겠다는 끝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아스는 이거는 삼성전자 소유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앞으로 이 독일에서 말장사, 이번 네덜란드에서 말장사인데 독일, 네덜란드 이쪽에서 말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삼성하고 좋은 관계 돼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비타나가 워낙 과거에 이제 우승 경험도 많고 하니까 종마로 그러니까 새끼를 양성하는 그 종마로서는 가치가 있다. 그 종맛값만 제가 받고 말값 차익은 돌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줍니다. 그게 비타나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일체 그거 없이 비타라를 최소원이가 마음대로 비타라를 구입해서 그래서 비타라도 최소원 거다? 최소원 비타라 바꾼 거예요. 말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박상진 사장의 진술이 어떻고 하는데 박상진 사장 진술의 정당성 부분은 사실 삼성이 1심 재판 때는 그냥 우리 삼성은 뭐 대통령한테 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하는 논리로 갔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지시를 내리거든요. 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2심 재판에 본인이 정원대 앉아가지고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이 누구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하고 삼성물산 동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기 최지성 사장은 소위 미래전략실 회장이고 박상진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박상진을 삼성 SDI 사장으로 한번 임명을 떡 시켜놨는데 회사 돈 1조 원을 손에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참 이건 잘못됐고 특히 이제 이 전기장비, 전자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탈리아에 참 진짜 유명한 이건 벤처기업이다. 그래서 그 회사를 탁 삼성 SDI 그 하청 계열사 쪽으로 해가 하청 쪽으로 하게끔 관계를 맺어놨는데 박상진 사장이 떡 사장되고 난 뒤에 SDI 사장되고 난 뒤에 그 회사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말도 못하고 있던 차에 회사에 1조 원의 손실을 끼치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시인 승마협회 내가 회장 맡아라 할 때는 올림픽 동경올림픽 대회가 선수 케어라고 했는데 당신 가드바를 왜 아시아 뭐 승마협회장이나 하려고 왜 다른 짓거리 하느냐.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박상진 사장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거 내가 최소한한테 이 제대로 못해서 내가 소위 말해가 야단을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으로 말대로 애가 막 최소한 해주는 대로 하세요. 박상진 사장 그 진술 믿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호, 박상진 그 진술 갖고 지금 다 엮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진실은 제가 다 이권에서 다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자가 없었습니다. 그 뭐 김명수 대법원장 뭐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가 검찰 수사 기록 다음에 법원 공판 기록 갖고 그 근거를 다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이권에서.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석은 일단 증거 안 된다. 그럼 대법원도 인정해버렸으니까 그동안 보세요. 안종범 업무수석 갖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저 특검이. 이제 그건 깨졌고 미래재단 대통령 최선호 관계없습니다. 미래재단 안종범 차은택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안종범 정현식 거기에다가 박헌영 앞으로 박헌영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K스포츠재단 과장입니다. SK89억 뇌물사건, 롯데 70억 뇌물사건 그 모든 사업 서류 만들고 장난친 사람이 박헌영 과장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박헌영이 이 과장이 검찰에 가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그 제가 다 쓰겠습니다. 1권에 일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SK89억 뇌물 사건하고 그 롯데 70억 사건 제가 일부 나와 있는데 2권에서 제가 자세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선고가 있고 나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께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아시니까 뭐라고 했었느냐. 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도 안 받았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이 받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 그게 어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막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잘못된 거 이권에서 다 밝힙니다. 자, 보세요. 아니, 대통령하고 최서원 피고인이, 자, 승마 뇌물, 아니, 각하, 우리 정유라한테 진짜 좋은 말 좀, 타게 해주세요, 사주세요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아니, 전화를 주고받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만났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최서원 피고인이 승마, 공모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승마 사건, 2015년도에 이 승마 뇌물 사건이 벌어질 무렵의 상황을 보세요. 자, 2015년 5월 8일 날 정유라가 애를 놓습니다. 애를 시집도 안 간 정유라가 2015년 5월 8일 날 그래 되니까 최소원은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래서 정유라가 타고 다닌 말 4마리 하고 그리고 정유라 다 데리고 독일로 갑니다. 한국에서는 얼굴 들고 못 산다. 거기에다가 뭐 안민석 의원이 뭐 공주 승마 어떠니 계속 공격하는 판에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사느냐 가자. 그래서 정유라 애 놓고 한 달 딱 이거 몸 풀고 난 뒤에 6월 달에 배 타고 그 마른 배에 싣고 그리고 독일로 다 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승마가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아니 최서원 피고인이 무슨 정치로 대통령한테 아니 정유라 좋은 말 좀 타게 해주세요. 해놓고 지금 해서 지금 몸 푸는 중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탁 되니까 박원호가 어쨌거나 좀 뭘 좀 하려고 도모를 하려고 그래서 박상진한테 당신을 아시아 승마협회장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타이틀이 8개가 있어요. 그 기록, 수사 기록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 달에 내 처리 150만원 줄게. 해달라. 그러면서 정유라, 그러니까 이미 삼성에서는 올림픽 승마 지원 계획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정유라도 끼워놓고, 그러면서 장난을 친 사건입니다. 최소원 피고인도 제가 책에도 다 써놨지만은, 정유라가 포함이 됐다 하니까, 승마 지원 대회가 포함됐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선수들 선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 선발 부분에서 또 이 박원호하고 뭐 대한민국 승마 뭐 대표란 박재홍 감독이라는 사람 여기서 또 장난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권에서 다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나름대로 예를 들어 동계스포츠 연계센터 그 누구 한 거예요? 그건 이규혁. 대한민국 최고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 보고 지원한 거예요. 최소라고 무관한 거예요. 승마, 박재홍 감독, 박원호.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책을 계속해서 써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도록 제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